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14년 앙드레 지드의 교황청의 지하실입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총 7천만 명 군인들이 참전하고 1천만 명에 가까운 군인들이 전사한 처참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1914년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는 교황청의 지하실이란 작품을 발표해요. 평범한 정치 스릴러 외관을 띠고 전개되는 이 소설은 일견 부조리해 보이는 의외의 결말로 마무리됨으로써 훗날 알베르 까미의 소설 이방인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1902년 소설 부도덕한 사람을 쓰면서 지드는 20세기로 접어드는 시대, 저작거리의 미덕과 악덕이란 관점에 따라 임의적인 그런 이분법과 관련된 이중적인 가치와 그야말로 빡세게 맞짱을 뜨죠. 부도덕한 사람의 주인공 미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 메날크의 말입니다. 나는 휴식을 혐오하니까 소유는 휴식으로 인도하고 사람은 안정 속에서 잠이 들지. 나는 깨어 살겠다고 주장할 정도로 충분히 삶을 사랑해. 그래서 풍족한 가운데서 또 내 삶을 거스르는, 아니 적어도 자극하는 불안정한 생활의 느낌을 유지하고 있어. 위험 자체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한 삶을 좋아해. 삶이 매 순간 내 모든 용기와 내 모든 행복과 내 모든 건강, 그런 것들을 걸라고 요구하기를 원해. 예, 인용한 문장에서도 보이듯이 1947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지드의 작품들에는 작가로서 어떤 심지가 느껴지는데요. 이 심지는 지드의 비교적 초기 작품에 속하는 1897년의 소설 지상의 양식에서도 분명합니다. 작가의 말입니다. 나의 책이 그대로 하여금 이 책 자체보다 그대 자신에게 그리고 그대 자신보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에 흥미를 가지도록 가르쳐 주기를. 네, 소설이라기보다는 선지자의 가르침 같은 분위기의 지상의 양식에서도 화자의 정신적 스승 메날크가 등장합니다. 메날크의 가르침을 받은 화자가 젊은 제자 나타나엘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나타나엘이여, 나 그대에게 열정을 가르쳐 주리라. 나는 죽어서 잠드는 휴식 이외의 다른 휴식을 바라지 않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만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욕망, 모든 에너지, 이 땅 위에 다 표현한 다음 흡족한 마음으로 더 바랄 것 없이 완전하게 절망하여 죽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지드는 화자나 메날크의 입을 빌어 행동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판단하지 말고 행동하고, 선인지 악인지를 개의치 말고 사랑하라고 독자들에게 설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을 다 읽은 후 그 책까지도 던져버리라는 거죠. 이런 그의 심지는 1935년에 출판한 새로운 양식에서도 되풀이되는데요. 삶의 거의 모든 고통을 책임지는 자는 신이 아니라 인간임을 내가 깨닫게 될 그날부터 너는 그 고통들을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설파하는 가르침의 핵심은 신의 세상에서 정신적 양식을 찾지 말고 인간들의 세상에서 정신적 양식을 찾으라는 것.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말고 오로지 지금까지 자신이라고 규정되어 온 그 너머의 자신을 찾아 그 진정한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라는 것. 우리 사고의 습관이 우리의 덫이 되고, 그렇게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만 묶여 살고 있어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현존하지 못한다는 것. 스스로 행복해야 할 절박한 의무를 느끼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서 이 모든 다양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 나와 다르다고 남을 비난하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할 것이라는 것. 예,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런 지드의 심지를 염두에 두고 교황청의 지하실을 읽으면 무언가 어리둥절한 이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지드의 어떤 마음이 엿보일 수도 있을 듯 싶고요. 교황청의 지하실은 베로니크, 마르그리트, 아르니카 이렇게 세 자매와 그녀들의 남편들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동생 앙띰무는 무신론자이면서 비밀 결사단인 프리메이슨의 단원이자 과학자고요.
둘째 동서 줄리우스는 존경받는 학술원 회원을 꿈꾸는 귀족 가문의 소설가입니다. 셋째 동서 아메데는 묘비를 만드는 석공이자 저작거리에 평범하지만 신심이 두텁고 순진한 남자고요. 그런데 매력적인 젊은 남자 라프카디오가 등장합니다. 이 남자는 줄리우스의 배다른 형제입니다. 세 자매 중 막내 아르니카는 줄리우스의 누이 동생 생프리 백작 부인으로부터 범죄 집단이 교황을 교황청의 지하실에 감금한 후 몸값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짜 교황은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고요. 지금 교황은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르니카의 남편 아메데는 교황을 구하기 위해서 무작정 로마를 향해 떠나죠. 그런데 실인즉 이 모든 것이 통째로 범죄 집단 지네파, 밀리베파의 사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기극의 결말은 실종되어 버리고요. 아메데는 우연히 같은 객차에 타게 된 라프카디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단지 인상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생명부지의 아메데를 기차에서 집어던져 죽인 라프카디오는 원래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나름대로의 철학에 의지에 살아온 남자예요.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앙드레 지드는 이 작품이 소설이라기보다는 소띠라고 했는데요. 소띠는 중세의 권력, 특히 교회를 대상으로 풍자하던 어릿광대 소극을 말합니다. 내 생각에 지드가 풍자하고자 했던 것은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의 주제는 진정성 있는 심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주제는 지드의 평생에 걸친 주제였고요. 그러니까 교황청의 지하실에서 무신론자였던 앙띠무는 성모 마리아의 은총으로 고질병에서 벗어나자 신자가 되지만 저작거리 이런저런 번다함에 휩쓸려 갈팡질팡하다가 고질병이 재발하고 고상한 작가처럼 보인 줄리우스는 알고 보니 저작거리의 명예를 귀히 여겨 노심초사하는 속물이고 기독교 계율에 철저한 아메데는 저작거리 허름한 여인 속의 물것들에 시달리다 순간적으로 유혹에 끌려 낯선 여인과 동침하는 등 이 소설은 저작거리 심지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이야기 구성입니다. 독자에게 미끼처럼 던진 스릴러의 전형적인 결말을 원하는 경우 교황청의 지하실은 그 어리둥절한 구성으로 일독을 권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다행이랄까요? 이 작품은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었던 라프카디오가 자수할까 망설이며 끝납니다. 1905년 스페인 태생의 미국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합리적 사유로서 본 인간의 삶이란 책을 2년간에 걸쳐 총 5권으로 펴내는데요. 이 책의 주제는 한마디로 인간 진보의 단계들입니다. 전통과 충돌하는 혁신적이고 대담한 사상들이 본물처럼 밀려나오던 시기에 합리적 이성의 무게중심을 놓은 윌리엄 제이스의 제자였던 만큼 실용주의 철학자로서 분류될 수도 있는 산타야나의 말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이상과 더 근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비교적 영원하고 보편적인 이상을 구별할 수 있다. 네, 산타야나는 48세에 하버드 대학 철학 교수직을 사임하고 평생 독신으로 유럽에 머물며 글을 쓰면서 삽니다. 유산이 바닥을 보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가 1935년에 출판한 유일한 소설 마지막 청교도가 뜻밖의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이 소설은 산타야나가 자신의 보수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해 이 시대의 마지막 윤리적 보루임을 자임한 한 남자의 삶을 다룬 소설입니다. 산타야나는 무신론자였지만 자신을 미학적 천주교 신자라고 자처해요. 실제 삶에서 앙드레지드는 소란스러운 동성애자였고요. 산타야나는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소문만 무성했던 동성애자였을 수 있습니다. 소설 마지막 청교도에서 청교도 올리버 올드는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죽는데요. 어쩌면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은 그의 사촌이었던 마리오의 모험에 가득 찬 그리고 어쩌면 이기적일 수도 있는 자유분방한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소설에서 올리버는
산타야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서전보다 더 자서전 같은 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훗날 산타야나는 자신이 원했던 삶은 마리오의 삶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합니다. 지드와 산타야나가 만나는 지점은 결국 진정성 있는 심지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제1차 세계대전을 주도했던 정치적 군사적으로 거창한 권력들이 젊은 군인들을 전장으로 내몰면서 드러냈던 거대한 심지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전쟁이 시작된 1914년에 출판된 교황청의 지하실은 그 내포하는 의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대 담론들이 아니더라도 지드가 소리 높여 설파하는 진정성 있는 심지에 내포된 책임의 문제는 교황청의 지하실 마무리 부분에서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함부로 결론 짓기에는 특히 저작거리 수준의 감각적 욕망이라는 차원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산타야나의 말로 기억하는데요. 인간은 자신을 고칠 수는 없다. 단지 그냥 살 뿐이다. 예, 산타야나의 말로 기억합니다. 지드 인생 철학의 핵심인 살아남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바이벌이 아니라 살아있음, 얼라이브의 맥락에서도 결국 요구되는 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한 깨어있음이겠죠. 그러니까 저작거리 보통 사람인 나의 눈에 지드는 그렇게 깨어있음으로 살았던 것 같고요. 산타야나의 삶도 그렇게 깨어있음으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 관계로 1914년 잡지 블레스트를 펴낸 화가 퍼시 윈덤 루이스의 소위 보티시즘, 소용돌이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잡지는 1915년까지 두 차례만 발행됩니다. 이 그 보티시즘은 에즈라 파운드의 보텍스란 용어에서 비롯된 표현이고요. 로저 프라이의 공방에 잠깐 머물렀던 루이스는 오메가 공방을 나와 입체주의와 미래주의의 영향하에 소용돌이주의자들의 동료 집단을 형성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드러났듯이 진보적인 도회성과 역동성, 자칫 맹목적인 전체주의적 야망성이나 쓸데없이 공허한 중상층 엘리트주의에 함몰될 것을 경계한 선구적인 작업으로 평가됩니다. 윈덤 루이스의 말입니다. 내게 만물의 겉모습을 보여달라. 나는 세상 모든 것들의 겉모습에 열광한다. 그리고요, 보티시즘 화가들의 그림을 잠깐만 보실래요? 시간 관계상으로 잠깐만 봅시다. 윈덤 루이스의 무용가들이고요. 또 윈덤 루이스의 워크숍입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웨드워스의 소용돌이파 연구이죠. 추상화에 가깝습니다. 조금 더 정리된 그림입니다. 1919년에 이르면요. 부두의 대건조장이죠. 그리고 1915년 로렌스 애트킨슨의 소용돌이파 전시회에 출품된 추상화에 가까운 작품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